동맹국 국민을 쇠사슬에 묶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요? 2025년 9월 조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관경.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어요. 현대차와 LG 직원들이 범죄자처럼 수갑에 채워져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비자는 핑계였습니다. 미국의 진짜 속내가 따로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죠. 전 세계는 한국이 이번에도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지금의 한국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핵의 벽을 뚫어버린 한국, 그리고 불안한 미국. 한국은 어떻게 40년의 금기를 깬 것일까요?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나온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332명의 한국인 12대의 군용차, 200명의 IC 요원, 펼기세대, FBI와 DIA까지 동원된 합동작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아십니까? 조지에서 벌어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동맹국 국민체포작전이죠. 저는 20년간 국방부에서 일했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에 상상도 못했죠.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작전을 펼치다니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밀러입니다. 워싱턴에서 20년간 미국 국방부 전략정보국 고위 분석관으로 일해왔어요. 한미방위비 협상부터 주한미군 전략까지 동맹과 핵업자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 제가 동맹 관계에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새벽 5시, 조지아 사바나 한국 근처 현대차 공장 상공에 헬기 소음이 울려 퍼졌죠. 검은 군용차들이 공장 정문을 포위했습니다. IC 요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일제히 뛰어내렸어요. 마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처럼 말이죠. 연방 요원이다. 손을 머리 위로 엎드려. 모두 엎드려. 확성기를 통한 고함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메웠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30대 한국인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답은 차가운 수갑이었어요. 손목이 뒤로 꺾이면서 한국인 기술자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교대 근무를 시작하려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여기 전쟁터예요. 왜 이래요? 50대 한국인 부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희는 합법 비자가 있어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요. 한국인 관리자가 절교했지만 소용없었죠.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생중계 화면을 보면 믿을 수 없었어요.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E2 투자 비자나 L1 주재원 비자를 가진 합법적 체류자들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한 핵심 인력들이었죠. 체포 과정에서 몇 명이 저항했어요. 왜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로 온 직원들이에요. 40대 한국인 팀장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요원 2명이 그를 바닥에 눕혀졌어요. 체포 현장을 목격한 미국인 직원이 후에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곧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죠. 한국이든 어디든 특혜는 없다. 법은 법이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법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20년간 동맹 정책을 다뤄온 경험상 이런 식의 압박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었거든요. 냉전 시절 소련이 동유럽 위성국들에게 했던 방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인근 임시구금시설로 이송됐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이게 동맹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할 일입니까? 긴급히 현장에 도착한 한국 총영사가
구금 시설 앞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을 본 순간 저는 동맹의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구금 시설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한 방에 8명씩 수용됐고 간이 침대가 전부였죠. 50대 한국인 기술자가 기자와의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단지 일을 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희생양이었을 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죠. CNN부터 워싱턴 포스트까지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어요. 배신당한 동맹 트럼프의 정치쇼. 동맹국에 대한 치욕적 대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더욱 신랄했어요. 이것은 법지평이 아니다. 정치적 협박이다. 저는 20년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 언론이 자국 정부의 동맹국 대우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60대 수석 엔지니어가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있으세요. 그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품앗이를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전 세계의 동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독일 외무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였어요. 동맹국은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전 세계가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8월에 끝난 직후였습니다. 해결료 제철인 오니 합의와 주한미군 전략 재검토가 발표된 지 불과 한 달 후였죠. 이것은 협상 결과에 대한 보복이다. 한국의 새로운 지위를 견제하려는 개사찬된 행동이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털어놓았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20년간 동맹 전략을 분석해 오면서 이런 비도덕적 압박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지 6시간 만에 주미대사가 국무부로 달려갔어요. 12시간 만에 영사를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였어요. 10일내에 전용기를 띄워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구금된 한국인들을 신속히 본국으로 성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동시에 기업들도 움직였어요. 체포 사건 3일 후 현대차, 삼성, SK,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 총수들이 서울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런 비공개 회동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6시간 동안 회의를 했고 곧바로 미국 측과 직접 접촉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직접 소통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호적인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이런 일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 독일 총리의 우려 섞인 발언이었어요. 영국 외무장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캐나다 총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모든 나라가 자주 국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 이렇게 대한다면 과연 동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핵심을 찔렀어요.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일방적 압박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관계다. 이런 국제적 우려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동맹국 국민을 쇠사슬에 묶었던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깨우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한국은 어떤 답을 제시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함께 책임지는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20년간 동맹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줄 답이 무엇인지 저는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20년간 쌓은 정보망을 총동원했어요. 국무부 내부 자료부터 CIA 브리핑까지 접근 가능한 모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에도 연락을 취했죠.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헤리티지, 재단 모든 곳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은 법지평이 아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CNN의 심층 보도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지아 체포작전 백악관이 직접 기획했다.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체포작전이 계획된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요 재처리 논의 합의가 발표된 지 단 3일 후였죠.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보도를 내놓았어요. 한국 압박용 정치카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산된 도발.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 모독, 미국 외교의 치욕적 후퇴. 저는 각 언론사의 주요 취재원들을 역추적해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내부 인사도 있었죠. 이런 고위급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하나를 의미했어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긴급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동맹 파괴하기, 조지아 사건의 전략적 오판.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체포작전은 미국 외교 역사상 최악의 실수 중 하나다. 동맹국을 적국처럼 대우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보고서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체포된 한국인 332명 중 308명이 완전히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4명도 비자 연장 절차 중이었죠. 그럼 왜 체포한 걸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업계 관행을 빌미로 삼은 거였습니다. 현대차와 LG는 지난 5년간 단기 출장 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왔어요. 3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를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표준 관행이었죠. 미국 정부도 이를 묵인해 왔어요. 아니, 오히려 환영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 이는 법치주의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저는 국무부 내부 문건도 입수할 수 있었어요. 제 인맥을 통해서 말이죠. 한 기밀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논의 합의는 예상을 벗어났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서에는 더욱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이 조자를 잃고 있다. 다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쇠사슬은 한국인을 묶었지만 진실은 미국을 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액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조지와 체포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국방부가 백악관 정책에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국무부 내부도 술 넘였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차관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 담당 직원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한미동맹을 복구할 수 없다. 한 국무부 고위 관료의 말이었습니다. CA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 담당 분석관들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손해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현재 연간 약 12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50억 달러까지 올리려 했습니다. 둘째, 해결료 재처리 논의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것이었죠. 미국은 40년간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를 막아왔는데 정상회담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백악과 내부에서 논란이 됐어요. 셋째, 주한미군 전략 재검토를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게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작전권과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압박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어요. 우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ABC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 치욕적 사건, 미국의 도덕적 권위 실축, MBC는 더욱 강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때리기, 결국 미국만 손에 심지어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까지 비판에 가세했어요.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런 대우는 적절하지 않다. 미국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의 이미지만 실축이 낀 거예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내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나토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상호신뢰에 있다. 이번 사건은 그 가치를 훼손했다. 나토까지 나서서 미국을 비판한 거죠. 저는 브리핑을 작성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굴복시키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어요.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국제법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했어요. 동맹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후를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겠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어요. 동시에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지를 받아냈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현대차는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와 공장 확장 계획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고 삼성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을 조정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SK는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었어요. 이런 발표와 소문들이 연쇄적으로 나오자 월스트리트가 수룡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연간 600억 달러인데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었습니다. 조지와 조지사는 심지어 급히 워싱턴으로 날아왔어요. 현대차 공장이 조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거든요. 조지와 일자리 5만 개가 위험하다. 조지사의 절규였습니다. 텍사스 조지사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삼성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 텍사스 경제에 미칠 타격이 엄청났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경제적 영향력, 국제적 지지, 전략적 사고 능력까지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아래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렸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책이었다. 이렇게까지 압박해서 한국을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한국이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협상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트위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맞서서 자신의 길을 찾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암시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업들이 말하는 재검토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말이죠. 20년간 동맹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역동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다음 수가 무엇인지 저는 간절히 알고 싶었어요. 이 체포 사건이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해결료 제철이 논의카드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과 해결료 재처리 논의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더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평화적 해결료 재처리, 기술 연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분석해온 저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과 해결료 재처리 논의에 합의했다고요. 40년간 거부해 왔던 그 논의를 말이에요. 저는 즉시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게 진짜요? 트럼프가 정말 논의에 합의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건 40년 만의 변화야. 저는 곧바로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현황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28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용 후행 연료 저장 공간이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2030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고리 원전은 2028년, 월성 원전은 2029년, 울진 원전은 2030년이 한계였어요. 그동안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줄곧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어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해결료 재처리 기술은 행복이 제조와 직결되는 민감한 기술이었거든요. 미국은 한국이 이 분야에 접근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어요. 1974년 한국이 행복이 개발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포기한 이후 미국은 한국의 모든 핵관련 기술을 엄격히 통제해 왔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절대 금기 영역이었어요.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갱신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연구 논의라도 시작하자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논의할 필요도 없다. 당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논의 시작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저는 국무부 내부 소식통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결정된 것 같다. 한 국무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신중론이 많았어. 하지만 백악관에서 밀어붙었다. 또 다른 소식통의 증언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실마리는 정상회담 전후 맥락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트럼프는 당시 한국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단기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재배치, 무역 불균형 해소 등 여러 현안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런 압박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어요. 재처리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협상도 어렵습니다. 한국 측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결국 트럼프는 한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재처리 눈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제철이 권한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되면서 한국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 문건들을 뒤져봤어요. 미국 국무부 기밀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독립은 곧 정치적 독립을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결국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어요. 이미 세계 5위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로 입증된 세계적 경쟁력도 있었죠. 더 이상 기술적으로 열등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저는 워싱턴의 반응을 주위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의 제철이 논의는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국방부 고위 관료의 말이었습니다. CIA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협상 주체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허용하거나 거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들어줬다고 여러 정황을 봐서는 트럼프가 이 모든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트럼프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돈을 더 넣어내고 미국 제품을 더 사면 되는 일 아니냐. 트럼프의 평소 발언을 보면 이런 수준에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했어요. 40년간 막혀있던 제철이 논의에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정리하면서 확신했어요. 이번 합의가 향후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그리고 최근 벌어진 조지와 체포 사건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트럼프는 8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에게 제철이 논의하자고 허용했어요. 하지만 곧 이것이 얼마나 큰 양보였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워싱턴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을 테고요. 그래서 9월에 압박 카드를 꺼내던 것 같았습니다. 제철이 논의를 허용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한국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 배경에는 반기비 주한미군, 기타 관세와 미국 내 투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은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어요. 저는 한국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겠다. 한국 외교부의 이런 발표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정말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외교 전략이 정말 타고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기회로 활용해서 40년간 원했던 것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추가 압박이 들어오자 이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제철이 논의라는 역사적 성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도덕적 우위까지 확보한 셈이었어요. 반면 미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당장의 경제적 양보는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잃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술적 통제력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번 제철이 논의 합의를 통해 한미 관계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약속국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중견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번 제철이 논의 합의였습니다. 한국이 40년간 막혀있던 벽을 드디어 뚫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한국의 해결료 제철이 논의가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한국의 원자력 현황을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최신 보고서를 입수해서 꼼꼼히 검토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리원전 1에서 4호기의 사용 후행 연료 저장고는 2028년 12월이면 100% 포화됩니다. 월성 원전은 2029년 6월, 울진 원전은 2030년 3월이 한계였어요. 더 심각한 것은 대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간 저장시설 건설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원할 것 했거든요. 부안, 경주, 군산까지 모든 후보지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동네 핵 폐기물, 저장소는 안 된다. 어디든 같은 반응이었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저장시설을 짓는 것보다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야 한국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어요. 재처리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가 8월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내용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였어요.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원자로 설계와 해결료 제조 기술은 미국과 프랑스에 버금간다. 보고서는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재처리 기술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제약이 기술적 한계보다 더 큰 장벽이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재처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미국 에너지부의 한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이 정말 재처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변은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해결료 제조 기술, 원자로 설계 기술, 방사성 물질 처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부족한 거죠? 경험과 노하우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5년 정도면 충분히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재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CIA의 한 분석관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무슨 의미죠? 한국은 이미 행복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라늄 농축은 못하지만 플루토늄 추출은 가능해요. 한국이 운영하는 연구용 원자로만으로도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미사일 기술도 있고요. 현모 시리즈는 이미 입증됐잖아요. 저는 그제야 미국이 왜 그토록 한국의 재처리를 막으려 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행복기를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서 걱정을 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한국은 NPT 비확산 조약의 모범적인 준수국이었어요. 1997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성실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행복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만들 수 없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CIA 분석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를 떠올렸어요.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비핵국까지만 언제든지 행복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9월 조지와 체포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 여론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체포 사건 이후 반트럼프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의 한국 정책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한다 28%, 지지하지 않는다 58%, 모르겠다 14%. MBC 여론조사도 비슷했습니다. 동맹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 22%,
적절하지 않다. 6.95%, 모르겠다. 13%. 더욱 놀라운 것은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자의 43%가 트럼프의 한국 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유르에시모 전쟁을 치렀다. 이런 대우는 너무하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원의 인터뷰였어요. 저는 이런 여론 변화가 트럼프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한국이 불만이 있으면 방위비를 더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철수하거나 둘 중 하나다. 트럼프의 트위터였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미 시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주 국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되자. 우리도 당당하게 살자 시민들의 구호였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은 해결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완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모든 원전이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재처리 기술 확보가 유일한 해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압박을 가한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응송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이를 자립의 계기로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었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실수죠?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자립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야의 분석관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예전 방식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보니 워싱턴 내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돌아올 거야. 트럼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이 돌아올까요? 저는 한국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재처리 논의 합의를 통해 기술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고 체포 사건을 통해 정신적 독립의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까지 나서서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한국이 보여줄 다음 수가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어요. 20년간 한미 동맹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향후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재처리를 꺼리던 진짜 이유는 기술적 우려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기밀문서 보관소에서 1980년대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888년 작성된 한 메모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재처리 권한, 허용에 관한 전략적 고려사항. 문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제철이 기술 보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기술 독립은 곧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결국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 가능성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888년 미국과의 협정을 개정해서 제철이 권한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되면서 한국은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뒤졌어요. 1888년 일본이 제철이 권한을 얻을 때의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어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였어요.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절대 잃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888년 당시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민주화도 막 시작된 시점이었죠. 한국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당시 미국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 5위 수준이었어요. 수출 경쟁력은 3위였죠.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의 원전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한국산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국제시장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40년 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인식 차이가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저는 에너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의 답변은 솔직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이미 제철이 기술을 보유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럼 왜 허용하지 않는 거죠? 정치적 이유죠.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국방부와 일부 정치권이죠.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내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무부는 반대였어요. 결국 트럼프가 8월 정상회담에서 재처리 논의를 허용한 것은 이런 내부 갈등의 결과였던 것이죠. 하지만 9월 체포 사건은 다시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저는 이런 미국 내부의 분열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의 실제 능력이었어요. 저는 비밀리에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와 화상 회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재처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의 답변은 자신감에 찾았어요. 이미 기초 연구는 완료됐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 방법을 개발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정부가 결심하면 10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럼 왜 미국과 협상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저렴하기 위해서예요. 혼자 하면 20년 걸릴 일을 미국과 함께하면 10년 만에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한국의 대응이 다르게 보였어요. 체포 사건 이후 한국이 보인 침착함과 전략적 사고가 이해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미국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카드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국제 협력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이 프랑스, 영국, 캐나다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과도 비공식적인 기술 교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안 되면 다른 나라와 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프랑스는 한국과의 제철이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프랑스의 아레바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아레바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계속 압박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한국이 미국 대신 유럽과 손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반응을 분석해 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제철이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재처리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1988년에 얻은 권리를 한국이 모델될 이유가 없죠. 견제하지 않나요? 오히려 지지합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의 재처리를 지지한다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립적인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일본의 시각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했던 일본이 이제는 오히려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동북아 시아 역학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적 변화도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의식 변화였어요. 우리도 당당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여론 변화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을 분석해 봤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권의 변화도 주목했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발언이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자립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 압박을 받지 않겠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해외 시장 개척도 가속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의 협력이었어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공조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봤어요.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기를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려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해결료 제철이 문제였습니다. 에너지 안전이라는 절박한 현실이 한국을 깨웠고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었다고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보여줄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20년간 이 지역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이런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제야게 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재처리를 꺼리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방부의 한 고위 분석관과의 비공식 면담 회사였어요.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21년 한국이 해적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알고 있었어요. 당시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비핵 보유국 최초입니다. 전 세계에서 SLBM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단 1개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유럽개국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모두 핵 보유국이었어요. 한국만 예외였죠. 한국은 핵탄두는 없지만 그것을 운반할 수단은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분석관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도산 안창고급 잠수함 3천 톤급이죠. 이 정도 크기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가능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무이제 미사일도 있죠. 현무가 뭐가 특별한가요? 탄 2무게가 8톤에서 9톤입니다. 강화 콘크리트 20m를 뚫을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정도면 지하 깊숙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해외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르는데요. 해가 없는 핵이라고 해요. 핵탄두가 없어도 핵폭탄에 맞먹는 파괴력을 낸다는 뜻이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핵탄두는 없어도 SLBM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단 7개뿐이었습니다. 한국은 핵탄두가 없어도 이미 세계를 억제할 힘을 가진 나라였던 것이었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 행복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건가요? 제 질문에 분석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행복이 개발 의사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능력은 있다는 게 문제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의도와 능력은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의도는 없지만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이 왜 한국의 재처리를 막으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처리 기술까지 확보하면 한국은 완전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만들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무1은 사거리 180km였어요. 현무1은 300km, 현무3은 1000km였습니다. 그런데 현무4는 800km의 현무는 다시 300km로 줄어들었어요. 왜 사거리를 줄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파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어요. 현무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대식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핵탄두 없이도 전술핵에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현무 5완발은 전술핵에 맞먹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불안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이런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만 보유한다.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분석해봤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핵이 없는 억제력이다.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이 행복이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췄다는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억제력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은 책임감 있는 중견국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국제적인 정의 한국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핵무기는 없지만 강력한 억제력을 가졌고 그것을 평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신뢰를 얻고 있었거든요. SLBM의 사거리가 1500km라는 것은 중국 연안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현무삼의 사거리 9,000km이면 베이징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구도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지형 역학관계의 변화를 의미했다는 것을 말이죠. 더 이상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지역 안정에 귀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체포 사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 더 강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89%, 반대 6%, 모르겠다 5% 한국이 행복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23%, 반대 68%, 모르겠다 9% 흥미로운 결과였어요. 국민들은 강한 국방력은 원하지만 행복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행복이 없는 강력한 억제력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 국민들의 이런 성숙한 판단에 감동받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복이 개발을 요구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민적 합의가 정부 정책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국방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해요. 행복이 없는 최강의 억제력을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행복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전략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행복이의 도덕적 부담 없이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이미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이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졌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파워를 자랑했어요.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지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 말이죠. 저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봤어요.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차원의 국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미국의 보호와의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어요.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모두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억제력은 무기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기술이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 우수한 기술력, 강인한 국민의지,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압박을 기회로 바꿔서 더욱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한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2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줄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 저는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압박은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지아 체포 사건 이후 워싱턴에서 제작된 한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어요. 국방부 정책기획실에서 작성한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 없이도 독자적 방위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보고서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의 2024년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독일 100억 달러, 프랑스 18억 달러를 모두 넘어섰다. 이는 한국이 이제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임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수준이다.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들은 실용성과 신뢰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이 보고서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 평가가 정확한 건가요? 그의 답변은 솔직했습니다. 아쉽지만 사실이에요. 한국은 이제 우리 없이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전환점은 2020년경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최신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말이죠.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보다 위에 있다는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미사일과 포병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K9 자주 포현무 미사일 시리즈, 천공 방공 시스템까지 모두 실전에서 검증된 최첨단 무기들이죠. 실제로 한국 무기의 수출 실적을 보면은 놀라웠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 포 천문을 주문했어요.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폴란드가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했나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답변이었어요. K9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최고예요.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독일의 PGH-1000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도 해주거든요. 기술 이전이 핵심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무기만 팔고 끝이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추구했습니다. 폴란드는 K9 도입 후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했어요. K2 전차천대, F5E2 경공격기 48대까지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천더인 비빅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였습니다. 왜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의 천공을 선택했나요?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이었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우디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UA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UAE는 한국의 아크 유도로 객과 차세대 방공 레이더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무인기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가요? UAE 국방부 장관이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줘요. 함께 성장하자는 철학이 있어서 신뢰가 가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국민은 더 대라는 반기비 대신 자주 국방을 택했습니다. 미국이 반기비 증액을 압박하자 한국은 오히려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내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국방부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독립적이 되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 국방부 고위 관료의 말이었어요. 과거처럼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CEA의 한 분석관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140억 달러예요. 이 정도면 우리의 무기 원조나 할인 판매 같은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무기의 기술적 수준이었어요.
저는 K2 흑표 전차에 대한 미군의 평가 보고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다.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과 화력 통제 시스템은 미군의 M1A8보다 우수하다. 능동 방어 시스템이 뭐가 특별한가요? 제가 전차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데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현무 아침 미사일에 대한 평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무호는 핵탄도 없는 전략 미사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탄도 무게 8톤으로 강화 콘크리트 20m를 관통할 수 있는 파기력은 전술에게 맞먹는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의 성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국방의 입증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국방이었어요. 과거에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있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3의 길을 제시했어요.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핵 없는 억제력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죠. 유럽연합도 한국의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유럽의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의 말이었어요.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 무기들은 나토 전체의 방어력을 강화시켰어요. 이것이 진정한 집단 안보의 모델이죠. 저는 이런 국제적 평가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기술력이 있었어요. 하나 시스템은 차세대 레이더 개발에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LIGNX 모니은 미사일 기술에 5천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이런 대규모 투자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한 방산업체 CEO에게 물었어요. 수출 실적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에요. 매년 수출이 늘어나니까 과감하게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실전 경험이에요. 우리는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실제 위협에 대응해 왔어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만들 수 있죠. 저는 이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실전에서 나온 노하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무기들이 이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터키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했고 호주는 K9과 레드백 장갑차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도 K9을 선택했어요. 심지어 핀란드까지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건가요? 핀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어요. 신뢰성이 검증됐기 때문이에요. 실제 위협 상황에서 개발되고 테스트된 무기들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좋은 파트너예요. 기술 이전도 해주고 유지 보수도 완벽하게 지원해주죠. 저는 이런 평가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자주 국방은 이제 현실이 됐다는 것을 말이죠.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다른 나라들의 안보회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 국방의 모습이었어요. 혼자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전해지는 것 말이죠. 저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가 됐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이 이제 전 세계의 안보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런 자주 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말이죠. 2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의 이런 변화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가오는 2025년 9월 파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바우 ECD 원자력 기구가 주최하는 새로운 원자력으로의 로드맵 2025 국제회의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공동 주최국이라고요? 제가 사이비 CD 관계자에게 확인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정책적 혁신을 인정해서 공동 주최국으로 초청했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이비 CD 원자력 기구의 주요 국제회의 공동 주최국이 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거든요.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 전략 세션을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와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이제 원자력 분야에서 이런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회의 준비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구성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원자력 연구원장,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 한국전력기술사장, 그리고 주요 대학의 원자력 교수들까지 총 막내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따로 있었어요. 김종현 박사였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의 세계적 권위자였죠. 김 박사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 원자력계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혁신적인 SMR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존 SMR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인 새로운 모델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일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SMR 분야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SMR은 출력 100메가와트급으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건설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었어요.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른가요? 수동안전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전력 공급이 중단돼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설계됐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기술 발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원자력 안전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AI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전력이 개발한 인공지능 전력만 관리 시스템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가 특별한가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 배분을 수행해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죠.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덕분에 전력 효율성이 25% 향상됐습니다. 탄소 배출량도 30% 줄었고요. 이런 수치는 다른 나라들이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유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독일과 프랑스가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제 에너지 기술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섰다는 것을 말이죠. 파리 회의 개막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사전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회의장은 파리 향젤리제 근처의 국제회의센터였습니다. 세계 30개국에서 원자력 전문가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원자력의 미래의 한국의 비전. 제목부터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발표 내용을 보니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 에너지 전략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쉬기건설 2035년까지 AI 기반 스마트 전력망, 완성,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이런 목표들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로드맵으로 제시되고 있었어요. 이 계획들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제가 한국 대표단장에게 물었어요.
이미 기술은 확보됐습니다. 이제는 실행만 남았죠. 그의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돔자예요. 사전 브리핑 소개시계에서 바이 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계획사를 했어요. 이번 국제회의로 원자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대표단을 향한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우리의 AI 에너지 시스템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이것이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세계가 듣는 가운데 한국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기술 세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발표들이 이어졌어요. 김종현 박사의 SMR 발표는 가이산 세이션이었습니다. 우리의 SMR은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을 100배 향상시켰습니다. 건설 기간은 절반으로 비용은 30% 절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입니다. 전 세계에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쏟아지는 질문들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언제부터 상용화가 가능한가요? 프랑스 대표의 질문이었어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이 가능한가요?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추구해요. 이런 답변들이 이어지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AI 에너지 시스템 발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AI 시스템은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불안정한 출력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면서 원자력과 완벽하게 조화시켜요. 캐나다 대표가 질문했어요.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 전체 전력망에 적용한 결과 효율성 25% 향상 탄소, 배출 30%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회의장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5시 뒤 3호 총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비전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한국은 이제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리더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한강의 기적은 경제였고 이제는 전략입니다. 50년 전 한국은 가난한 농업국이었어요.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과 전략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더 이상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동맹은 강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길이었습니다. 과거의 동맹은 보호자와 피부자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대등한 파트너 간의 협력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서의 모습 말이죠. 20년간 한미동맹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런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가 정말 기대됐어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지 말이죠. 한국은 압박을 굴복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않고 전환점으로 바꿨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나라, 세계와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20년간 동맹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런 역동적인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품격 있게 성장하는 모습 말이죠.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